드디어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서 오늘 오전 사퇴를 긴급 발표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이 시작된 거고 그 기념으로 이 얘기는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결국 전당대회와 검찰개혁인 거잖아요. 전당대회는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의 방향으로 뒷받침하고 민주진영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이겨야 하는 과제, 검찰개혁은 민주진영을 넘어 국가 전체를 위해 무조건 완수해야 하는 과제인데 이 모든 걸 방해하는 사람이 당대표 후보로 나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김민석 총리를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송영길입니다. 저는 송영길을 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아직도 송영길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의 인성이나 사석에서의 태도, 개인사 이런 건 저는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정당을 이끌어가고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리더십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됐으니 후보군들을 검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기획한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송영길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거냐?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설문조사를 하나 올렸죠. 그런데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이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고요. 다른 곳에 설문 올라온 걸 보니까 오히려 김민석 총리보다 송영길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창을 보다 보면 김민석은 배신의 DNA가 있어서 절대 안 된다. 청렴하고 리더십 있는 송영길 의원이 무조건 돼야 한다. 이런 내용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송영길이라는 정치인을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재래식 언론이 판독기라고 분석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김민석 총리만 두고 얘기한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먼저 나온 건 오히려 송영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부터 짧게 듣고 갈까요?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조중동을 포함해서 재래 언론에서 막 단독 인터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와, 이거 참 흥미로운. 그 사람들이 감별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될 사람들을 띄웁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아, 이재명 정부에 해야 될 사람만 띄운다. 예, 그거 뭐 저는 판독기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또는 지식인이 갑자기 막 언론에 각광을 받잖아요. 재래 언론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발탁해서 띄워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야, 저는 진짜 이 궁금했는데 괜히 또 내가 방송에서 거론하면 이 분란의 씨앗이 될까 봐 하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네. 국무위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텔레그램을 나눴습니다. 네. 그걸 왜 안 그런데 밝혀요, 누군지? 그 언론사는 그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묘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재래식 언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 걸까? 그게 진짜 궁금했는데.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좀 있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지난 3월 25일 여기서 좀만 더 지나보면 알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 재래식 언론이 판독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죠. 조중동과 한경호가 그 어느 때보다 송영길을 띄워주고 있는데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시사타파TV에서 단독으로 공개한 사진인데 2026년 3월 26일 용산에서 정읍으로 가는 KTX 특실이라고 하거든요. 한 시민분께서 시사타파TV에 제보하신 건데 이 사진만 보면 피곤해서 자나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이야, 아무리 특실이라 해도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테이블 위에 저런 식으로 발을 올리고 자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KTX를 타게 되면 특실을 꽤 자주 이용하는데 저렇게 가른 분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윤석열이 기차 의자에 발을 올렸을 때가 떠오르는 사진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사실 뭐 오늘 내용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진은 아니고요. 어제 이런 사진이 공개됐길래 알려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송영길이 어떤 정치인인지는 크게 세 가지만 나눠서 보면 됩니다. 이게 전당대회 투표하실 때 판단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배신의 DNA가 민주당 내에서 가장 짙은 사람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송영길의 정치사만 잘 정리해도 체감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사람은 친노도 했었고 반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친문도 했었고 지금은 반문이자 친명을 자처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부산에서
대표에서 출정식을 열었거든요. 이때 봉하마을에 찾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친문과 비문 통합은 내가 적임자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민주당의 역사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패배 책임을 어디로 돌렸다? 친노 지지층한테 돌렸습니다. 이 당시 송영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대선 당시 일부 친노 지지층이 여권 대선 후보인 정동영 후보를 견제하면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그 결과 철저한 검찰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금 지방선거 패배를 친문 의원들한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고 다니는데 이 당시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당시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의원이 뭐라고 반박했었냐? 송영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어려움과 위기, 특히 퇴임 후 절체절명의 시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인이 송영길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할 때는 뭐라고 하고 다녔냐? 나야말로 진짜 친문이자 신문이자 이러고 다녔습니다. 마치 지금 유이재명 세력들과 붙어 다니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친문을 넘어 신문을 외치고 다니던 사람이 그 뒤로는 어떤 말을 하고 다니나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대깨문이라는 말을 쓰고 최근에는 이낙연계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걸 가지고 친문이라고 싸잡아 말하고 의원들이 반발하자 전체 친문을 지칭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뒤늦게 꼬리를 내렸죠. 그러면서 지금 본인은 친명이라는 걸 강조하고 다닙니다. 친노였다가 반노였다가 친문이었다가 반문이었다가 지금은 또 친명이랍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명으로 돌아설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걸 보고 유권자마저 배신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면 무죄 받고 나와서 그렇게 공천 달라고 떼를 쓰고 결국은 유리한 지역구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유리한 지역이니 당연히 당선이 됐죠.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당대표 출마각을 재고 결국은 출마를 한답니다. 물론 당대표에 당선된다 해도 사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보세요. 개혁 관련 과제가 수두룩합니다. 여기에만 집중해도 모자라다는 거죠. 송영길이 당선된 인천 연수구가 지역 구민들을 위한 실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지역 유권자였다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이 없는 정도만큼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전당대회 출마는 꿈도 꾸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이미 당대표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민주당이 어떻게 됐나요? 검찰개혁 이슈로 가장 시끄러울 당시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당대표가 송영길이었습니다.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이 당시 송영길이 한 게 뭔가요? 말로는 법사위 개혁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국힘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국힘한테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국힘당 김도읍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당시 원내대표는 누구였다? 현재 행안부 장관 자리에 있는 윤호중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 일가가 검찰의 사건 조작과 언론에 100만 건 넘는 기사로 도륙됐다는 걸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송영길은 당대표 신분으로 어떤 말을 했었냐?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 이딴 말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조국 일가를 향했던 의혹과 수사 이런 걸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당대표로서 개혁 과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같은 진영을 수차례 배신했고 민주진영 전체를 아프게 했던 상처마저도 지지자들의 상처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비겁한 행태를 여러 번 보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를 대놓고 하고 다녔던 건 송영길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송영길이라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슈를 다룰 때 송영길 얘기는 거의 꺼내지도 않았던 겁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송영길한테 그러면 안 되지. 송영길이 이재명 대표한테 개항을 보궐 자리를 내주지 않았었다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없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송영길의 희생을 너무 폄하하지는 마라 이런 거죠. 이것도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순서만 잘 파악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개항을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 사퇴하겠다 이게 아니었고요. 본인이 당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했고 그래서 개항을 보궐 자리가 생겼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희생으로 포장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희생으로 포장하는 논리가 어디서 어떻게 퍼지게 된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당시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 이슈를 꺾고 다시 정치인으로서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덕이 큰 거 아니었나요? 이 내용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관련 일화 다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서 보지 않는 한. 정청래 대표한테는
단심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의리하고 좀 다른데 문재인 대표 때도 이재명 대표 때도 다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자기가 나의 대표로 인정한 사람들 위해서는 혼신을 다해서 충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거는 되게 드문 일이에요. 정치인은 다 자기 예산이 있거든요. 이걸 하면 내가 이게 될 거야.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익을 챙기고 다 계산이 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한테는 그 계산을 넘어서는 이 단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대표. 그러면 이 사람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같이 가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국회 체포 동의안 통과됐을 때 나중에는 이제 총선 과정에서 당원들에 의해서 컷오프 죄다 됐고 아니면 탈당했던 의원들 그 의원들이 대거 당에 남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연일 언론에 나가서 이재명이 있는 한 정권 교체 안 된다고 인터뷰 막 할 때 그때인데 근데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단 말이야. 충격이었지. 당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날 밤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원내 지도부 총사퇴를 하게 만들거든요. 원래 원내대표는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원내대표는. 근데 박강원 원내대표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납니다. 만나서 사퇴하시오. 나는 안 합니다. 내가 여태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에요. 이게 정치인이 사퇴 결단을 요구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야. 나도 사퇴할 테니까 당신도 사퇴하시오. 근데 박강원 대표 사퇴하시오. 나는 사퇴 안 합니다. 그날 밤에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안 했잖아요. 다음 날은 사퇴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수습이 안 돼요. 대혼란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 그날 밤 사퇴를 이끌어내요. 그리고 나서 나흘 만에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까지 일사불란하게 한치의 흐트름 없이 수습했던 그때 그 행동이 저는 정청래 개인 정치사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동과 결단이 그런 단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단심은 아무한테나 없는 거다. 정치는 많이 봤거든요. 박수! 정작 정청래 대표는 이런 걸 어디에서도 얘기를 안 했고 김어준 공장장이 대신 이야기를 해준 덕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과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만들어서 본인 포장하기 바쁜 사람,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죠. 정청래 대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를 10번 이상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김진애가 정청래는 무능해서 대통령과 독대 한번 못한다는 식으로 여기저기 배설을 하고 다녀서 김영환 의원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귀국 후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이 자리에서 송영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라는 말을 했다는 소식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게 왜 비공개 만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청와대에서 언론에 뿌린 걸까요? 송영길이 자가 발전한 소식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 아닐까요? 참고로 송영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울시장 출마 당시 오세훈한테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오세훈 득표율이 무려 59%를 넘었고요. 송영길은 39%로 게임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말아먹고 민주진영을 그렇게 여러 번 배신했음에도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리더십이 없는 정도만큼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랑 이어지는 게 세 번째, 검찰개혁도 제대로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게 큽니다. 이미 당대표 시절 법사위원장을 국힘에 넘겨줬다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사권 문제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더라고요. 본인도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피해자잖아요. 검찰의 수사권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건데 일단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하는 입장이죠. 하다못해 김민석 총리도 수기를 강조하긴 하지만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송영길은 그게 아닙니다. 수사권 관련 문제를 전당대회 이후인 9월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내용도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일관되게 지금까지 했던 거는 보안 수사권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경찰의 어떤 수사권 남용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만 수사를 미진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이 경찰의 수사를 한 게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해서 이제 극히 예외적 경우에 보안 수사권을 주자라는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충분히 이제 새로운 당 지도부와 이제 수기 과정을 통해 9월 국회에서 그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9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때 정리되지 않을까요?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검찰개혁 추진단은 정부안 제출 계획을 수차례 바꿔왔습니다. 원래는 5월 말에 낸다고 했다가 6월 19일까지 내겠다고 연기했다가 갑자기 7월에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한다고 말을 바꾸고 이제는 전당대회 이후에 정부안을 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원래는 10월 2일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도 이때 출범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0월 2일 전까지 형소법을 개정하고 문제될 만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없애야 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논의를 끝내도 모자라다는 겁니다. 이게 늦어지면 또 6개월이 밀리고 이렇게 되면 총선 이슈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못하게 된다고요. 이 내용도 워낙 중요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보셨다면 송영길이 왜 정치인으로서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양심 없는 행태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소나무당 출신들이 요즘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건지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빌리겠습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